안녕하세요. 오케스트로라는 스타트업에서 현재 인공지능 연구소에 재직 중인 윤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무엇이 변화하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술들이 무엇인지, 빅데이터, AI, IoT, 클라우드를 사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2016년부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 그리고 연결성 이 두 개가 극대화되는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긴 하는데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등장,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등장,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의 등장으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렇게 큰 변화였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 변화의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에 이견이 많기도 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정의를 내릴 때가 오기는 왔어요. 그래서 이 발표 마지막에 다시 곱씹을 기회가 있을 텐데 특히 연결성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서 발표를 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더 많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이 네 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삶이 전환되면서 우리의 많은 행동들이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예전에는 현금 결제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기록에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서 데이터들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은 이러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하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술이 뛰어난 회사가 살아남았는데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기술이 상향 평준화됐고 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회사가 살아남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이제 기회를 잘 잡는 회사가 살아남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매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려면 기업의 제품을 사줄 만한, 구매해 줄 만한 고객을 최대한 발굴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발굴하냐? 바로 데이터를 분석하자. 이것이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이 짤 하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정지하여 의미 있는 것을 추려내는 것이 정보, 인포메이션입니다. 인포메이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난리지라고 하고 이 난리지의 연결을 통해서 이것과 이것이 연관이 있더라를 파악하는 것이 인사이트, 나아가서 위즈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수많은 데이터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월마트 사례가 손꼽힙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금요일마다 기저귀 매출과 맥주 매출이 많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젊은 아빠들이 심부름으로 기저귀를 사면서 맥주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 옆에 맥주를 같이 진열했더니 맥주의 매출이 올랐더라. 이거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월마트의 사례는 아니고 모스코 드러그스토어라고 우리나라의 올리브영이랑 비슷한 곳의 사례인데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월마트 사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막 데이터 분석까지 한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점장의 감으로
왜 이러지 하면서 보니까 이렇고 나도 보자 했더니 매출이 올랐다 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아무튼 월마트는 되게 옛날에 좀 올드한 사례고 최신 사례로 이제 비슷한 게 있는데, 타겟이라는 미국의 종합 유통업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곳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객이 필요로 할 만한 제품의 쿠폰북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고객이 살까 말까, 이거를 살까 말까 하고 있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게 만들면 당연히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고객이 뭘 필요로 할까를 분석하고 고민하는 게 타겟인데, 어느 날 10대 딸 고객한테 임산부 용품이 가득한 쿠폰북을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타겟에 노발대발하면서 컴플레인을 걸었겠죠. 근데 타겟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통의 임산부들이 향 있는 로션을 쓰다가 임신 3개월 때쯤부터는 로션 취향이 바뀐다는 것을 그 구매 패턴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딸도 10대 딸도 이와 동일한 구매 패턴을 보였으니까 임신을 했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고, 실제로도 임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겟이 아버지보다 따님의 임신 사실을 먼저 안 사례로, 이것도 사실 10년 좀 안 된 사례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최신 사례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바마 대통령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퇴임한 지 꽤 됐지만 그때 당시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엄청난 이슈였어요. 오바마는 맥케인이라는 후보자랑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 선거라는 걸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또 막대한 후원금이 필요한데, 맥케인 같은 경우는 백인의 그리고 로열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서 후원금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오바마가 맥케인보다 훨씬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었습니다. 오프라인 후원금은 맥케인이 오바마보다 더 많았는데, 온라인 후원금이 오바마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렇게 뉴 미디어 애널리틱스라는 전략팀을 구성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들이 한 것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이제 이 화면이 후원금을 모집하고 입금할 수 있는 그 화면으로 넘어가는 화면인데, 이걸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거나 이메일로 보내서 후원자들이 입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업이라는 문구를 럼몰로 바꿔본다든지, 이 위에 있는 사진을 요새 사진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사진으로 바꿔본다든지, 이런 여러 조합들을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합이 후원으로 많이 이어지더라를 알아내서 이렇게 반응률이 높은 조합을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을 한 거죠. 그랬더니 기존 대비 40% 이상의 후원금을 더 모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어려우려면 한도 끝도 어렵겠지만, 이런 거는 사실 할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에서 빅은 중요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 당연한데, 하지만 빅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빅이 아니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하자라는 자세라는 거죠. 기업의 패러다임은 기술이 좋았던 기업에서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기업, 그 다음에 기회를 잘 잡는 기업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 대중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청바지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청바지 많이들 입으시죠? 근데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매출이 가장 높은 브랜드. 유명한 이제 리바이스나 CK, 디젤, 요즘에는 고세도 많고 하겠지만, 가장 잘 나가는 매출 1위의 청바지 업체는 뱅뱅이에요. 뱅뱅.
부동의 1이 그것도 뱅뱅의 막 여러 막 계열사 이게 아니고 그냥 뱅뱅 하나 오로지 하나로 부동의 1위의 매출을 보이는 브랜드가 뱅뱅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 친구도 저는 뱅뱅 청바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 친구의 친구도 뱅뱅을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도 뱅뱅은 매출 1위입니다. 근데 이게 뱅뱅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세상을 모르고 있다.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뱅뱅 이론이.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감으로 판단하지 말자. 내가 리바이스를 좋아하고 CK를 좋아해서 이게 잘 나가는 브랜드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을 하자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 시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한 거고 정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빅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현업에서는 데이터 드라이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을 하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컴퓨터의 역사와 동일해요. 컴퓨터를 만든 이유 자체가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를 만들자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만큼 인공지능은 역사와 정통이 있는 영역인데 굉장히 어려운 난제에 부딪혔었어요. 1980년도에 막 하다가 어려운 난제에 부딪혀서 인기가 좀 수그러들었었는데 최근에 비교적 한 2006년도, 10년도쯤에 힌튼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라고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너도 나도 이런 기법을 써보니 정말 잘 돼요. 그래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 안에 기계학습,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 딥러닝이 있어요. 그거를 뭐 굳이 구분을 해도 되지만 보통 요즘에는 인공지능이랑 기계학습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계학습이랑 딥러닝은 좀 다른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아닌 것, 그냥 정통적인 방식을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지칭합니다. 즉 계산기의 덧셈 기능을 개발자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기능을 만들어야겠죠. A랑 B가 들어왔을 때 이 두 개를 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령 뭐 3이랑 5를 넣으면 8이 나올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통적인 컴퓨터 사이언스 방식이고 머신러닝은 이 반대예요. 3이랑 5를 넣었을 때 8이 나오더라 라는 결과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이거를 기계한테 찾게 만드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들을 사례 데이터들을 넣어줘야 돼요. 많이. 그래서 W가 뭔지 일반화시키는 작업이 머신러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정리하자면 컴퓨터 사이언스는 사람이 찾아서 기계한테 직접 사람이 입력을 하는 거고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많이 주고 기계한테 이게 뭔지 직접 찾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 대신 데이터를 이제 주면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다. 가령 내가 이렇게 던져주는 데이터가 예측을 하기 위한 데이터다. 아니면 나는 이 데이터로 비슷한 데이터는 이렇게 분류하는 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힌트는 줘야 돼요. 어떤 문제인지는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게 머신러닝의 중요한 점인데 이런 문제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뉴럴 네트워크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뉴럴 네트워크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이게 딥러닝이에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은 사람의 뇌, 뉴럴을 본따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이게 요즘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핫한 게 딥러닝. 그리고 이 딥러닝이 폭발적으로 화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이게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머신러닝은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데이터가 많아졌기 때문에 딥러닝이 대중화가 가능해졌고, 또 GPU라는 하드웨어가 등장했어요. GPU는 보통 게임용 뭐 아니면 그래픽 처리용인데, 반복적인 연산을 빠르고 그리고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입니다. 이게 딥러닝용으로도 굉장히 적합한 하드웨어라서 GPU의 등장이 딥러닝을 되게 대중화시키고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증가, GPU의 발전, 이게 딥러닝을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뭐 인공지능이 대중에게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뭐 최근은 알파고였던 것 같아요. 알파고가 오른쪽 이 기계가 알파고인데, 엄청난 양의 바둑기사들이 줬던 이 기보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인류 최강의 바둑기사 이세돌이랑 붙어서 4승 1패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때 오죽했으면 4승을 한 알파고보다 1승을 한 이세돌이 더 주목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인 게 알파고였습니다.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이후에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었고,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와서 그때 세계 랭킹 1위는 커제라는 바둑기사랑 또 다른 프로 바둑기사들이랑 붙어서 64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파고 제로 버전이 나왔어요. 알파고 제로는 데이터 없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바둑이라는 거는 기존의 바둑기사들이 줬던 기보 데이터, 이게 없어도 기계가 스스로 대국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기네, 이거 학습,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 수네, 학습, 이런 게 가능해요. 바둑은 모든 분야가 이게 가능하진 않지만 바둑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독학 버전으로 학습한 알파고 제로가 기존의 알파고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알파고 제로 버전의 바둑 말고도 체스, 그리고 일본의 쇼기라는 게임도 재패했고, 이렇게 데이터 없이 학습하는 방식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딥러닝의 단점은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것 자체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갈비지인 갈비지 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결과도 쓰레기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가 진짜 중요한데, 이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둘째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예 처음부터 기계가 학습에 나가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 특정 분야에서는 인공 딥러닝보다 이제 더 대치하는 좋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뭐 이제 바둑이나 게임, 뭐 스타크래프트 2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임 졸업을 했고, 이제 뭐 수많은 컴퓨터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센터라는 이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온도를 낮춘다든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알파폴드라고, 이게 뭐냐면 사람의 몸은 복잡한 단백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단백질 구조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뭐 꼬이거나 접히면 당뇨나 파킨슨, 알츠하이머와 같은 난치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꼬여있는 단백질 문제를 해결하면 질병을 퇴치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시작한 게 이쪽 연구고, 여기서도 혜성같이 등장해서 엄청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에 하나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좀 주식에 관심을 갖기에는 조금 어린 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융권에는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어요. 이거는 고객에게 돈을 받아서 고객에게 돈을 불려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고객이 돈을 빌려주려면 유망한 회사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끊임없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 가령 겨울인데 한파가 몰아칠 때 어떤 주식들이 오를까 뭐 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넷플릭스랑 노스페이스 주식이 오르더라. 추우니까 이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거고 추우니까 또 패딩 같은 거를 많이 사니까 이런 주식들이 오르겠죠. 또 추울 때는 따뜻한 곳으로 여행을 가는 그게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여행주 그리고 많이 배송을 시키니까 유통주가 많이 오르더라. 뭐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또 애널리스트들이 달러가 오르면 보통 아시아 시장 주식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계속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경력이 많은 애널리스트도 이걸 데이터를 일일이 취합하고 통계를 분석해보고 돌려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꽤 걸려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하지만 기계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빠른 시간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데 연봉 6억 정도 받는 애널리스트가 40시간 걸릴 일을 켄쇼라는 인공지능은 단 몇 분 만에 처리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켄쇼, 인공지능 켄쇼는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 입사했다. 신입사원 켄쇼는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않는다. 기계니까. 퇴근도 하지 않고 휴가도 가지 않았고 오직 일만 했다. 24시간 내내 천재적인 수준의 집중력을 발휘했고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동료 상사에게 불평도 없었으며 이 일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조차 없었다. 이 마지막 두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을 보내보셨겠지만 학교도 특히 회사도 일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 사람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갈등이라는 게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거는 어떤 회사든 글로벌 공통사항이에요. 근데 켄쇼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할 일을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냈고 결국에는 598명의 트레이더가 해고를 당했다. 그 두 명도 인공지능의 업무를 보조할 인력이지 트레이딩 능력이 뛰어나서는 아니다. 이 사례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제대로 대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앞으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한편으로는 씁쓸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새로운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켄쇼는 2013년도에 다니엘 나들러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사실 금융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에요. 변화 자체를 싫어하는 곳이에요. 근데 켄쇼라는 걸 만들고 창업한 지 1년 만에 1년이면 검증도 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도 뉴욕의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세를 알려주는 게 켄쇼입니다. 또 CNBC라는 미국 증권방송에 켄쇼에게 물어주세요 라는 코너가 생겼습니다. 골드만삭스라는 금융회사가 켄쇼를 도입을 했는데 자기들은 이제 금융회사가 아닌 IT 회사라고 선언을 했고 현재는 S&P 글로벌이라는 곳에 켄쇼가 인수됐습니다. 이제 기계는 이미 인간을 뛰어넘은 분야도 있고 이제 이러한 분야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5년 내 AI가 인간을 추월한다고 일론 머스크의 경고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요즘 가장 핫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오픈 AI라는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기관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 요즘 가장 핫하기도 하죠. 세계 1위 부자로 등극하기도 했고 테슬라라는 전기차 회사의 CEO 그리고 스페이스X라는 회사 말고도 여러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고 섹시라는 S모델, 3모델, X, Y모델 이런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자동차는 점점 없어질 거예요. 전기차나 우리나라는 수소차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러한 친환경 차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를 보면은 구동 방식이 연료 탱크에 기름을 넣고 이거를 엔진이 막 돌려서 차를 이끌고 가요. 근데 이 엔진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 무거운 걸 이끌어야 되니까 연비 문제가 발생하고 배기가스 발생하고 그리고 석유가 한정 자원이죠. 지구의 한정 자원이 언젠가는 고갈될 한정 자원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우리 스마트폰이랑 똑같아요. 전기차는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걸 제어 장치를 통해서 엔진이 아닌 모터를 돌립니다. 엔진이 없기 때문에 차가 가벼워요. 그리고 공해가 발생하지도 않고 소음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슈퍼카의 성능을 어필할 때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 제로백을 어필하는데 테슬라는 가장 싼 모델도 제로백 시간이 엄청나게 짧습니다. 이게 그냥 차가 가벼워서 그래요. 전기차는 내부가 단순해요. 뜯어보면 이게 다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좀 센서들이 달려있는 게 다인데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이제 전기차의 성능에 집중한다기보다 테슬라가 집중하는 건 소프트웨어예요. 테슬라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중앙에 커다란 태블릿으로 제어를 해요. 심지어 이 조수석에 있는 콘솔 박스도 이 태블릿으로 열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모든 거를 모르는 이유는 이제 자율주행 때문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 테슬라가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태블릿에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차량이 알아서 가요. 알아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알아서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좀 빨리 돌릴게요. 옆에 차량도 인식을 하고 앞에 차량과의 거리도 유지하면서 오히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좀 제껴보면은 마지막에 집에 도착해서 주차하는 것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동영상을 보셨고 아직은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율주행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자율주행은 0단계, 여기서는 6단계의 자료지만 0단계를 빼면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운전하는 자동차가 레벨 0, 1, 2에 속하고 레벨 5가 아예 운전석 핸들조차도 없어지는 완전 자율주행이 레벨 5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고 심지어 작년에는 레벨 5 완전 자동화 버전을 출시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다른 경쟁사들은 아직 부분적으로만 시행하고 있는 이 기술을 자기네들은 엄청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뭔가 크게 바뀌어요.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대체됐듯이 자동차도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 이렇게 친환경차로 바뀌어 나갈 텐데 이 자율주행이 있냐 없냐가 엄청나게 큰 변화가 될 거예요. 자동차에서. 근데 이거를 테슬라가 앞장서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